히고의 호소카와 집안의 가신 중에 다오카 진다유라는 무사가 있었다. 이자는 원래 휴가에 있는 이토 집안의 낭인이었는데 당시 호소카와 집안의 무사 수장이던 나이토 산자에몬의 추천으로 녹봉 150석에 새로 들어온 자였다. 다오카 진다유는 관문 7년 봄에 집안 무사들의 무예시합에서 창술 겨루기로 상대 무사를 6명이나 찔러 쓰러뜨렸다. 그 자리에는 태수 스나투시도 있었는데 진다유의 장솜씨가 너무 훌륭한지라 내친김에 검술 솜씨도 보여달라고 했다. 진다유가 이번에는 죽도를 집어들고 다시 무사 셋을 훔신 두들겼다. 네 번째 상대는 나이 어린 무사들에게 신가계류 검술을 가리키는 세누마 효에였다. 진다유는 검술 사범의 체면을 배려하여 효에에게 져주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져주더라도 알만한 사람은 눈치채도록 모양새 좋게 지고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시합 도중에 진다유의 이런 얄팍한 속내를 알아챈 효에는 상대가 얄미워졌다. 그러다 진다유가 일부러 수세에 몰렸을 때 죽도로 진다유를 정통으로 찔러버렸다. 진다유는 목을 제대로 찌르면서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그 모습이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였다. 그러자 시합이 모두 끝나고 시상을 하는 자리에서 태수 스나투시는 매우 언짢은 표정으로 진다유에게 치하하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진다유가 볼썽사납게 나동그라졌다는 소문이 온 집안에 파다하게 퍼졌다. 전쟁터에 나가서 창이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진다유는 어쩌누? 불쌍해라. 칼이라고는 죽도 하나 제대로 못 쓰는 판국이니. 이런 뒷말이 삽시간에 온 집안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물론 동료 무사들의 질투나 선망도 섞여있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를 추천한 나이토 산자에몬 입장에서는 태수 스나토시의 면전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진다유를 불러 말했다. 그렇게 볼썽사납게 치다니. 이래서야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닌가. 다시금 세판 승부를 벌이든지 아니면 죽음께 사죄드리는 뜻으로 내가 배를 갈라야겠다. 이미 소문을 들었던 터라 진다유도 무사로서 면목이 서지 않았다. 진다유는 즉각 산자에몬의 뜻에 따라 다시 승부를 겨루고 싶다는 글을 써서 세누마 효의 사범에게 보냈다. 며칠 후에 두 사람이 스나토시 앞에서 정식으로 대결을 벌였다. 처음에는 진다유가 죽도로 효에의 손목을 내리쳤다. 두 번째는 효에가 진다유의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세 번째는 다시 진다유가 효에의 손목을 호되게 내리쳤다. 스나토시는 진다유에게 상으로 녹봉 50석을 올려주었다. 효에는 부어오른 팔을 부여잡고 엉거주춤 스나토시 앞에서 물러났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 뒤 비가 내리던 밤에 가노 헤이타로라는 같은 집안의 무사가 사이간지절 담벼락 밖에서 칼을 맞았다. 이 헤이타로는 녹봉 200석을 받는 주군의 측근으로 산술과 글쓰기에 능한 노인이었는데 평소의 행실로 미루어 보아 결코 남의 원망을 살 인물이 아니었다. 다음 날 효에가 종적을 감춘 것이 알려지면서 비로소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다. 진다유와 헤이타로는 나이 차이가 꽤 나지만 체구가 비슷했다. 게다가 둘 다 호스카와 집안에 동그라미에 양악꽃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었다. 밤길에 이 노인이 들고 가던 초록 문양을 보고 효에가 진다유로 착각하여 칼로 베었던 것이다. 죽은 이 노인에게는 17살 먹은 모토메라는 아들이 있었다. 모토메는 전통에 따라 즉시 관원의 허락을 받아 에고시 기사부로라는 젊은 무사를 고용하여 원수를 갚으러 길을 나섰다. 진다유는 헤이타로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자기도 모토메를 보살피러 길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모토메와 동성연인인 스사키 사콘이라는 무사도 복수를 돕겠다고 나섰다.
스나토시는 기특하게 여기며 진다유의 동행은 승낙하였지만 사콘의 청은 들어주지 않았다. 아버지 헤이타루의 7일째를 마치자 모토메는 진다유, 기사부로와 함께 벚꽃이 다 지고 난 따뜻한 고향 구마모토의 성문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다. 스사키 사코는 자신의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며칠간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일찍이 모토메와 주고받은 서약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 괴로웠다. 한편으로는 동료나 친구들이 뒤에서 손가락질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사랑하는 모토메를 진다유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는 일행이 구마모토성을 떠난 날 밤에 집에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그들의 뒤를 쫓아 부모 몰래 집을 나섰다. 국경을 벗어난 사코는 금세 일행을 따라잡았다. 일행은 어느 산자락의 주막에서 지친 다리를 쉬고 있었다. 사코는 진다유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진다유가 처음에는 우리가 믿었지 않느냐며 맞듣잖아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도 고집을 꺾고 모토메와 사콘을 번갈아 바라보며 기사부로의 중재를 핑계삼아 사콘의 동행을 승낙했다. 아직 앞머리도 자르지 않은 여자처럼 곱상한 모토메가 사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다. 사콘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고 기사부로도 거듭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일행 넷은 효에의 세부가 아사노 집안의 무사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우선 모지가 국경에서 세토바다를 건너 중국 가도를 따라 부지런히 걸어 히로시마 성 앞에 당도했다. 그곳에 체제하면서 효에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차에 아사노 집안에 드나드는 삭바느질하는 여자에게 효에가 히로시마에 들어왔지만 밤중에 제부의 지인이 살고 있는 요슈의 마스야마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행은 곧바로 배를 수소문하여 무더운 여름날에 마스야마 성의 마을로 들어갔다. 마스야마로 건너간 일행은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매일같이 효에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나 효에가 주도 면밀해서인지 좀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한 번은 사콘이 효에 비슷한 탁발승을 보고 따라붙어 살펴보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가을바람이 불고 집집 창문 밖 도랑의 물풀도 시들기 시작했다. 일행 사이에 차츰 초조한 기색이 돌았다. 특히 사코는 한시바삐 효에를 찾고 싶은 마음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스야마 일대를 뒤지고 다녔다. 가장 먼저 효에를 칼로 베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진다유에게 기회가 돌아가면 부모를 버리고 동행길에 나선 무사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았다. 마스야마에 와서 2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애쓴 보람이 있었다. 성 아래 가까운 바닷가를 지나치던 사콘이 가리기를 씌운 가마를 메고 온 청년 둘이 사공을 재촉하여 배를 띄우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윽고 배가 준비되었던지 가마에서 사람이 나왔다. 가마에서 나오자마자 삿갓을 눌렀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틀림없이 세누마 효에였다. 일순 사코는 망설였다. 모토메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이 더없이 안타까웠다. 효에를 지금 치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디론가 달아날 것이었다. 게다가 바다를 건너버리면 행방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지금 혼자서라도 이름을 밝히고 칼을 뽑아야만 했다. 사코는 채비를 할 겨를도 없이 삿갓을 벗어 던지고 세누마 효에, 가노 모토메 형님을 도와 스사키 사콘이 너를 뵈러 왔다. 고 소리치며 칼을 쳐들고 뛰어들었다. 하지만 상대는 삿갓을 쓴 채로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사콘에게 소리쳤다. 어리석은 놈, 사람을 잘못 본 게야. 사콘은 잠시 주춤했다. 그 순간
무사의 손이 칼로 가는가 했더니 칼날이 사콘의 몸통을 대각선으로 갈랐다. 사콘은 뒤로 쓰러지면서 비로소 깊숙이 눌러쓴 삿갓 속에 세누마 효애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언 2년, 사콘을 잃은 세 무사는 효애의 행방을 찾아 오기부터 홋카이도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그러나 효애의 행방이 묘연하여 종적을 알 수 없었다. 1663년 가을, 일행은 날아드는 기러기와 함께 에도 땅에 들어섰다. 에도는 모든 지방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니만큼 효애의 실마리를 찾기에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았다. 그들은 간다 뒷골목에 임시로 머물 곳을 정했다. 진다유는 노래를 부르는 거린 행세를 하였고, 모토메는 박물 장사를 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장사꾼이 되었으며, 기사부로는 하타모토 노세 소에몬의 신발지기로 고용살이를 했다. 모토메는 진다유와 떨어져 매일 에도를 헤매고 다녔다. 세상 물정에 익숙한 진다유는 찢어진 부채에 적선을 받으며 매일같이 저작거리를 살피면서도 지치는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나이 어린 모토메는 삿갓의 초췌한 얼굴을 숨기고 파란 가을 하늘의 니온바시를 건널 때에도 이 원수갑기가 결국 헛수고로 끝나버릴 것 같은 허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는 사이에 차츰 스쿠바 찬바람이 한기를 실어오면서 모토메는 감기에 걸려 자주 고열이 났다. 그러나 그는 오한을 무릅쓰고 하루도 쉬지 않고 등짐을 지고 장사에 나섰다. 진다유는 기사부루를 볼 때마다 닭이 찬 모토메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주인을 아끼는 젊은 무사를 눈물짓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외로움에 지쳐 자신의 병조차 추스르지 못하는 모토메의 심정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해가 바뀌어 1664년에 봄이 왔다. 모토메는 남몰래 요시와라 유곽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상대는 이즈미야의 가에데인데 이른바 산차조로라는 고급 기생 가운데 한 명이었다. 가에데는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모토메를 위했다. 모토메는 가에데 곁에 있을 때만큼은 외로움을 잊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다 이즈미야 가에데의 방에서 가에데의 진심에 이끌린 모토메가 복수 이야기를 입 밖에 내고 말았다. 그러자 뜻하지 않게 그녀의 입에서 효애의 비슷한 무사가 마스의 번의 무사들과 함께 한 달쯤 전에 유곽에 놀러 왔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제비뽑기로 효애의 상대가 되어 접대했던 가에데는 얼굴 생김새부터 소지품까지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 효애가 며칠 내로 에도를 떠나 운슈 마스에로 가려 한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었다고 했다. 모토메는 당연히 기뻐했다. 하지만 다시 원수를 쫓아 길을 떠나려면 가에데와는 당분간 아니면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자연히 모토메의 심정은 착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여느 때와 달리 그는 가에데를 곁에 두고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숙소로 돌아와서는 피를 토했다. 다음 날부터 모토메가 알아누웠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진다유에게 원수 효애의 행방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진다유는 국어를 다니는 틈틈이 모토메를 정성껏 간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후키야초에서 연극장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해가 저물어 숙소에 돌아와 보니 모토메가 유서를 입에 문 채 칼을 배에 찔러 넣고 호롱불 앞에 무참히 쓰러져 있었다. 진다유가 소스라쳐 놀라 입에 물린 유서를 펼쳐보았다. 유서에는 원수 효애의 행적과 자신이 죽음을 택한 사정이 적혀 있었다. 유약하고 병치레를 하는 나 때문에 애초의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전부였다. 그런데 피에 젖은 유서 말고 또 한 통의 글이 둘둘 말려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진다유는 말없이 호롱불을 끌어당겨 심지의 불꽃을 그 종이에 옮겨 붙였다. 불길이 활활 일어나 종이를 태우며 진다유의 굳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 글은 모토메가 지난 봄에 가에대와 부부의 연을 약속한 서약서였다. 그해 여름 진다유와 기사부로는 온슈 마스의 읍내로 들어갔다. 오아시 다리에 처음 올라서서 신지코 호수의 하늘에 둥실 떠있는 뭉게구름을 바라보자 두 사람 모두의 가슴 속에 비장한 감격이 일었다. 돌이켜보니 두 사람은 고향 구마모토를 떠나 어느덧 4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었다. 둘은 교바시 변두리에 머물 곳을 정하고 이튿날부터 교회의 소재를 찾아 나섰다. 그러다 가을에 접어들 무렵 마스다이라 집안의 무사에게 휴대뉴 건법을 가르치던 온치고 자에몬이라는 무사의 집에 세누마 효에와 비슷하게 생긴 무사가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두 사람은 이번에야말로 뜻을 이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니, 이루어야만 했다. 효에가 숨어 지내는 곳을 찾아내자 진다유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기쁨이 동시에 복받쳐 올랐다. 효에는 이미 카노 헤이타로 한 사람만의 원수가 아니라 사콘의 원수이자 모토메의 원수이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3년간 자신에게 수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 자신의 원적이기도 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평소에 침착한 그도 당장 온치고의 저택에 뛰어들어가 결판을 짓고 싶은 충동마저 일었다. 하지만 온치고 자에모는 산인지방에서 이름난 검객이었다. 그런 만큼 그를 따르는 문화생도 많았다. 진다유는 마음이 급했지만 효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 효에는 온종일 온치고 자에몬 저택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여관뜰에는 백일홍 꽃잎이 지기 시작하고 징검돌에 내리쬐던 햇살도 차츰 기운을 잃어갔다. 두 사람이 고통스럽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3년 전에 효의 칼에 맞아 숨진 사콘의 기일이 다가왔다. 기사부로는 그날 밤 인근의 쇼코인 절을 찾아 제사를 올렸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콘의 속명은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절 본당에 사콘과 가노 헤이타로의 속명이 새겨진 위패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제사를 마치고 기사부로가 동자승에게 위패의 내력에 대해 떠보았다. 그러자 온치고 자에몬 집안에 얹혀 사는 어느 공양주가 매달 2번 기일에 찾아와 명복을 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자승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다녀가셨습니다. 기사부로는 절문을 나서면서 가노 부자와 사콘의 혼이 자신의 일행을 지켜주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기사부로의 이야기를 듣고 진다유는 천운이 도래한 것을 기뻐하면서도 지금껏 효에가 절에 참배하러 다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아쉬워했다. 기사부로가 말했다. 여드레만 지나면 가노 헤이타로님의 기일입니다. 주인님 기일에 원수의 목을 베시지요. 진다유도 같은 심정이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호롱불 아래서 사콘과 간호부자를 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의 명복을 비는 효의 심정을 이 두 사람은 헤아리지 못했다. 가노 헤이타로의 길이 하루하루 다가왔다. 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획을 가다듬며 때를 기다렸다. 이제 원수 갚기는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그날 그 시각에 달려있다. 진다유는 수건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곳을 벗어날 방법까지 생각해 두었다. 드디어 그날 아침이 왔다. 두 사람은 동이 트기 전에 호롱불빛 아래에서 채비를 했다. 진다유는 창포 가죽에 타스케의 검은 비단 윗도리를 입고
가문이 새겨진 비단 하오리 속에 가죽 5개를 둘렀다. 허리춤에는 하세베 노리가나의 칼과 라이쿠니 토시의 단검을 꽂았다. 기사부로도 하오리 대신 미늘 갑옷을 걸치고 있었다. 둘은 건투를 다짐하는 술잔을 나누고 숙소 비용을 지불한 다음 힘차게 문을 나섰다. 밖에는 아직 인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사갓을 눌러쓰고 효혜를 해치울 장소로 정해두었던 쇼코인절 문 앞으로 향했다. 잠시 후에 진다유가 걸음을 멈추었다. 잠깐, 아까 여관에서 거스름돈 내문을 덜 받았다. 다시 가서 받아와야겠다고 말했다. 기사부로는 답답하다는 듯이 고작 내문 아닙니까? 그럴 것까지 없습니다. 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진다유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무사 진다유가 결투를 앞두고 허둥대다 돈 계산도 틀리더라는 말이 나면 후손 대대로의 치욕이다. 먼저 가 있거라. 주막에 들렀다 따라가겠다. 며 뒤돌아갔다. 기사부로는 진다유의 각오에 감복하며 진다유가 시킨 대로 계획 장소로 서둘러 갔다. 둘은 곧바로 쇼코인 절 앞에서 합류했다. 엷은 구름이 하늘에 걸쳐 있어 햇살이 비치는데도 가끔 비가 떨어졌다. 둘은 담장 밖을 오가며 효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대추나무 이파리가 누렇게 변해가는 계절이었다. 그러기를 몇 시간. 정오가 가까워졌는데도 효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사부로가 절의 문지기에게 물어보았다. 문지기도 아는 바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사정없이 지나 땅거미가 내려앉고 대추를 주워 먹던 까마귀 소리만이 적막한 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윽고 절 문 위의 하늘에는 짙게 깔린 어둠 사이로 별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진다유는 아직도 담장에 몸을 기대어 효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야를 날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이경을 날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두 사람은 이슬을 맞으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효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진다유 일행은 숙소를 바꾸었다. 그런지 며칠 후에 진다유가 한밤중에 심하게 토하고 배탈이 났다. 기사부로가 서둘러 의사를 부리려 했지만 진다유는 신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만류했다. 진다유는 병석에 누워 지온 약에 의지하며 며칠을 견뎠다. 하지만 토사가 멈추지 않았다. 기사부로는 참다 못해 의사에게 진맥이라도 받아보자며 환자를 설득했다. 숙소 주인이 곧바로 사람을 보내 명의로 소문난 마스키 란타이라는 의사를 데려왔다. 의사 란타이는 무카이 레이라는 유파에서 수학한 자로서 신통한 효험으로 이름이 높은 의사였다. 동시에 호걸다운 면이 있어서 밤새도록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재물에는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 구름 위를 날거나 골짜기 물을 건너서나 모두 하기 하는 일이로다 라는 시도 그가 지은 것이었다. 위로는 고이 벼슬아치부터 아래로는 당장 입에 풀질도 못하는 거지와 천미들까지 그 의사에게 약을 받으려는 자가 줄지어 있었다. 의사 란타유는 진다유의 맥을 짚어보고 이질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명의가 처방한 약을 먹어도 진다유의 병은 낫지 않았다. 기사부로는 진다유를 간병하는 한편으로 온갖 신부를 찾아다니며 진다유의 쾌유를 빌었다. 환자 본인도 병석에 누워 밤새 약을 다리는 연기를 쏘이며 기나긴 나날 기다려온 수건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가을이 점차 깊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란타이의 집 앞에서 자기처럼 약을 타러 온 젊은 사람 하나를 만났다. 우연히 대화를 엿듣던 중에
그자가 몬치고 자해문의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자가 돌아가고 나서 기사부로가 란타이의 제자에게 물었다. 온치고님 같은 무사도 병에 걸리면 별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자 사람 좋아 보이는 제자 의사가 대답했다. 아니요, 환자는 온치고님이 아닙니다.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손님입니다. 그날 이후로 기사부로는 약을 받으러 갈 때마다 효에의 상태를 캐물었다. 그런데 조금씩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세누마 효에도 카노 헤이타로의 제삿날 즈음부터 진다유와 똑같은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 보니 그날 효에가 쇼코인절에 제사 지내러 오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경위를 알고 나자 진다유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만약 효에가 병사해버리면 원수를 갚을 길이 없어져 버릴 상황이었다. 반대로 효에가 살아있다 해도 진다유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베개를 깨물어가며 자신의 병이 낫기를 기원했다. 동시에 동료들의 원수 세누마 효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원해야 했다. 하지만 다오카 진다유에게 운명은 한없이 모질었다. 그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 란타이의 약을 받기 시작하여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진다유는 복수의 염을 잊지 않았다. 기사부로는 그가 내뱉는 신음 속에 하지만 다이보사스라는 연불이 가느다랗게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기사부로가 여느 때처럼 약을 다리고 있는데 진다유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힘없이 기사부로를 불렀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내 목숨이 아깝구나 라고 했다. 기사부로는 다다미의 손을 짚은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다음 날 진다유가 기사부로에게 의사 란타이를 불러오게 했다. 란타이는 그날도 술기운이 거나한 채 병상으로 달려왔다. 선생,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다유가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괴롭게 말했다. 그런데 아직 숨이 붙어있을 동안에 선생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주시렵니까? 란타이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진다유는 띄엄띄엄 그가 세누마 효에를 노리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긴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란타이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진다유가 이야기를 마치고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저는 이승길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효에의 용태를 알고 싶습니다. 효에가 아직 살아 있나요? 기사부로가 옆에서 울고 있었다. 란타이도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란타이는 환자의 귓전에 닿을 듯 무릎걸음으로 바짝 다가앉아 말했다. 마음 놓으십시오. 오늘 아침 인시 첫 시각에 제가 효에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진다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동시에 그의 야인불에 차가운 눈물이 흘렀다. 효에, 끈질긴 놈. 진다유는 분하다는 듯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란타이에게 예를 표하려 했는지 이불 위에 흐트러진 머리칼을 떨구었다. 모든 것이 허무했다. 1664년 음력 10월 말 기사부로는 란타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 구마모토에 돌아가는 여정에 올랐다. 그가 맨 짐작 속에는 모토메, 사콘, 진다요 세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후일담. 이듬해 1665년 정월 운슈 마세이 쇼코인절 묘지에 석탑 4개가 세워졌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지 시주가 누구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석탑 4개가 모두 세워지자 승려복장을 한 사람 둘이 홍매와 가지를 들고 아침 일찍 절을 빠져나갔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읍내의 고명한 의사 마스키 란타이가 분명했다. 또 한 사람은 얼핏 보아도 병색이 깊었는데 그래도 타기 찬 자세에 어딘지 무사 같은 모습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이 무덤 앞에 홍매와 가지를 바쳤다. 그리고 새로운 4개의 석탑에 물을 부어 넋을 달랬다. 몇 년 후 명나라 오바쿠 에린 대사의 가르침을 배우는 스님들 가운데 당시에 병색이 깊었던 스님과 매우 흡사한 나이든 선승이 있었다. 중각구라는 병명 말고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